옴두르만의 여인들 김창수. 봄이면 나일강 서쪽에서 모래 폭풍인 캄신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해서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캄신은 이곳 여인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새로 불어닥친 모래바람과 뒤엉켰다. 이곳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내색하지 않는 여인의 마음을 한치도 볼 수 없게 만드는 캄신에 비유했다. 바람 소리가 심해질수록 이곳 여인들은 뭔가에 홀린 듯 했고 그 소리를 따라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억압된 영혼에서의 탈출이었고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이었다. 그녀가 이 저주의 방에서 뛰쳐나간 것은 알라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옴두르만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카르툼에서 백나일강의 철교를 건너면 바로 나타났다. 두 개의 강이 만나 도시를 감싸며 흐르고 있어 평온해 보였지만 100여 년 전에는 이집트와 영국 연합군과 큰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그 당시 전쟁의 흔적은 강을 따라 볼 수 있다. 오래된 포진지들이 나일강을 향해 배치되었고 그 주변에는 군데군데 포탄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전투에서 죽은 수많은 영혼이 아직도 나일강의 주변을 떠돌고 있다고 믿었다. 포진지가 끝나면서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옴두르만의 중심에서 가까워 많은 상점이 대로를 따라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먼지를 내며 달리는 픽업 뒤에는 위험하게 걸터앉아 고개하듯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상점들 옆으로는 머리에 히잡을 쓴 여인들이 어린애들을 가슴에 안은 채 좌판을 버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다. 자밀라는 결혼하면서 남편이 마흐르, 결혼 청약금을 많이 준 이후로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지 않아 근근히 살아갔다. 처음에는 부족하지 않았으나 점점 애들이 많아지자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남편에게 여러 번 생활비를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그는 마흐르 이야기만 했다. 자밀라가 남편이 주는 얼마 되지도 않는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한 것이 과일 장사였다. 자밀라는 한 상점 옆에서 좌판을 깔고 그날 새벽에 과일 시장에서 받아온 물건들을 팔았다. 그녀는 5살 된 막내딸을 집에 혼자 놔둘 수 없어 데리고 다녔다. 악몽 같았던 그녀의 과거 기억이 가끔 떠올라 막내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딸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모른 채 아이들과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이에 빠져 있었다. 일상 같은 시간이지만 자밀라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왔다. 자밀라가 상점 앞에서 좌판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남편 친구여서 편의를 봐줬기 때문이다. 남편이 친구를 소개해 주던 날
상점 주인은 그녀를 친절하게 대했지만 날이 가면서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다. 가끔 남편이 그곳에 들릴 때면 상점 주인은 남편의 면전에서는 그녀에게 호의적인 척 했다. 그녀는 상점 주인에게 당하고 있는 수모를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이슬람 여인들에게는 남자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사항이었다. 자밀라가 상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 상점 주인은 처음에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그에게 나름 예의를 표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허락을 받으라고 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표독스러워졌고 그녀에게 뭔가를 강요라도 할 것 같았다. 다른 상점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젠가부터 노골적으로 화장실의 문을 열어놓고 이를 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그에게 여러 번 사정도 했고 남편 이야기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끈질기고 비정상적인 집착은 그녀의 생리적 인내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결국 그녀는 자존심을 버린 채 그에게 굴복했다. 상점 안쪽 구석 끝에 있는 화장실은 밖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상점 주인이 앉아있는 곳에서는 그녀의 앉은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그는 이상한 눈빛으로 흘깃흘깃 그녀의 모습을 쳐다보며 즐겼다. 그녀는 가끔 그의 갈라비아, 남자의 하얀 전통 의상 밖으로 막 터져나오려는 욕망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긴장과 수치심으로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졌다. 그는 점점 과감해졌고 그녀는 변태적인 그의 그런 행동에 익숙해졌다. 나일강이 붉게 물들어 가면서 뜨거운 바람도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팔다 남은 과일 일부를 상점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주었다. 상점 주인은 그녀에게 동정의 미소를 보냈지만 그녀는 그 미소가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남은 과일은 집으로 가져가 배고픔에 지쳐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주었다. 자밀라에게는 아들 셋과 딸 셋이 있고 남편의 둘째 아내이다. 20년 이상 나이차가 있는 남편에게 15살에 시집왔다. 갓 30에 많은 아이를 낳아 결혼한 지 15년에 늘어난 것은 가족 숫자뿐이다. 아버지를 닮아서 튼튼하게 자라는 아들들은 문제가 없지만 딸들이 커가면서 이슬람의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자밀라가 시집 왔을 때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었다. 어린 나이도 있었지만 첫째 아내에게는 이미 5명의 아이가 있었고 남편은 첫째에게 시들해져 있었다. 자밀라보다 10살 위인 첫째는 항상 거만했고 시기심도 많았다. 첫째의 은밀한 방해로 남편과의 예정된 잠자리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이슬람 율법에는
남편은 모든 아내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대우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남편의 편애는 가족의 문제이고 아이들에게도 비록 이복 형제, 자매이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이슬람 문화에서 남편은 아내들과 그 가족들을 동등하게 대해줘야 했지만 그것은 허울뿐이었다. 실제로 남편의 책임보다 권한이 더 강해서 그런 일로 따질 수가 없었다. 가족에 대한 불화가 밖으로 퍼져나가면 남편에게 이혼이라는 꼬투리만 잡혀서 이슬람 여성들은 소가리만 할 수밖에 없었다. 자밀라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남편에게 등한시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관심이 식어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첫째가 애들 뒷바라지 다하고 점점 무르익은 자태로 변하자 다시 가까워졌다. 첫째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친정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과 고급스러운 옷들을 해왔다. 자밀라의 친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첫째의 거만함은 더욱 심해져 갔다. 자밀라는 어린 나이에 이슬람 율법에 따라 남편에게 일부 종사해야 한다고만 알았지 그녀에게도 닥칠 수 있는 남편의 권한을 그때는 몰랐다. 남편이 첫째 가족에 쏟는 관심이 과하다 싶을 때도 말 한마디 못했다. 첫째가 남편의 사촌이기도 했지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마흐르를 자밀라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첫째 가족에 대한 편애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자밀라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을 따지기로 했다. 하루 5번 하는 기도 중에 4번째 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그녀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보였던 태도에 한마디 해야겠어요. 그녀가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지만 가슴이 떨렸다. 무슨 일인데? 남편의 얼굴은 무덤덤했고 그녀의 말을 무시하는 듯 했다. 첫째 가족을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는 잠자리의 차례가 계속 지켜지지 않은 불만도 염두에 두면서 말했다. 내가 뭘 편애를 했다고 그래? 항상 같은 식구로 대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짜증 섞인 남편의 목소리가 방문 밖으로 흘러나갔다. 자꾸 그러면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어! 자밀라는 남편의 큰 소리에 깜짝 놀랐다.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더는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꾹 참으며 남편이 하는 말에 이의를 달지 못했다.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슬람법에 남편이 3번 이혼이라는 말을 하면 자동 이혼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태껏 남편과 살아오면서 얼마나 참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남편이 셋째 아내를 맞이하던 날, 캄씨는 자밀라가 웅크리고 앉아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방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었다. 그 소리는 참을 수 없는 애절한 절규처럼 들렸다. 셋째는 남편 형의 아내였던 자밀라의 큰 형님이었다. 그녀의 시숙이 오랫동안 앓던 병으로 죽자 남편의 형수였던 그녀를 셋째로 맞이했다. 가족 회의에서 둘째인 남편이 형님의 가족들을 맡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셋째가 데려온 5명의 아이들은 조카들이라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밀라에게 그녀는 이제 큰형님에서 아래 동생이 되었다. 이슬람에서는 남편과의 결혼 순서에 따라 과거 신분과 관계없이 서열이 정해졌다. 자밀라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는 언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그녀는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절대 다른 아내들을 시기하지 말고 남편에게 일부 종사하라고 했다. 남편과의 잠자리도 동등하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아내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참으라고 했다. 그녀에게 많은 것을 배웠던 자밀라가 이제는 그녀의 형님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자밀라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녀에게 더욱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큰집 형님이었던 셋째는 첫째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고 있다. 자밀라는 셋째가 들어온 이후에 첫째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예견했다. 첫째가 셋째를 과거의 큰 형님으로 대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첫째가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셋째는 그동안 봐왔던 첫째에 대한 행동을 단순하게 눈감아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그녀들의 가족 문제이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첫째가 남편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로 그들만의 가족 여행을 추진했다. 셋째가 들어오면서 보이지 않던 첫째의 행동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는 돈 많은 그녀의 부모를 앞세워서 남편과 그녀 아이들만 데리고 사우디의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다. 남편이 통상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야 했지만 첫째의 부모를 끼워 넣어 그럴 수도 없었다. 첫째는 고리타분한 관습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힐난을 받더라도 상관 안 했다. 자밀라와 셋째는 남편의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밀라는 그동안 첫째에게 겪어온 경험으로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셋째는 과거의 시동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 두 동서는 첫째의 횡포에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들에게는 당장 아이들의 문제가 더 중요했다. 자밀라는 셋째가 힘들 때마다 낭송하는 꾸란을 옆에서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다. 사람들이여, 알라가 너희를 창조하사 남성과 여성을 두었으되 서로를 알도록 하였노라. 알라 앞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외로운 자로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라. 자밀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자신의 처지뿐 아니라 셋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들은 힘들었지만 꿀안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아갔다. 밤새 잠을 설친 자밀라가 눈을 떴다. 갑자기 배 아랫부분이 경련을 일으키며 아파지기 시작했다. 밖은 아직 어두운데 창틈으로 감신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 잠자리에 벌떡 일어났다. 할례하던 날에 악몽을 꾸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끔 겪는 고통이었다. 그날은 자밀라가 겨우 10살로 여성의 눈을 뜨기도 전이었다. 아침부터 그녀의 어머니는 끓인 물로 자밀라의 몸을 깨끗하게 씻겼다. 그녀의 아랫돌이 깊숙한 곳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팬티 없이 하얀 도포만을 입혔다. 여성의 몸은 청결하고 순결하며 정숙해야 해. 어머니는 자밀라에게 이슬람 여성으로 처신해야 할 자세를 이야기했지만 무슨 소리인지 귀에 들리지 않았다. 할례 의식에 대해서 얼핏 알기만 했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다.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너도 몇 년 후에 결혼해야 하는데 네 몸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보다는 긴 고통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앞섰다. 이슬람에서 할례는 완전한 여성이 되는 관문으로 인식되었고 젊은 소녀의 처녀성을 유지하고 아내로서의 정절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할례 시술을 받지 않은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는 신뢰성이 없어 정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움막 같은 곳이었다. 그 집에 다다르자 그녀는 눈을 붕대 같은 천으로 가린 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다. 그곳에는 마을의 조산원이 젊은 여자와 함께 새파란 면도날과 피를 닦아낼 헝겊을 정돈하고 있었다. 할례 의식이 벌어질 마당에는 동네 여인들과 자밀라의 이모들도 이미 와 있었다. 자밀라가 회복을 위해 며칠을 보낼 방 안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그 옆에는 상처를 치료할 빨간색의 과일과 채소로 만든 반죽도 준비되었다. 젊은 여자가 방 안에 있던 매트리스 한 장을 마당으로 들고 나왔다. 그 순간 멀리서부터 시끄러운 북소리와 냄비 두들기는 소리, 요란한 박수 소리, 그리고 여성들의 날카로운 고함이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그들의 행렬이 다가오자 그녀의 어머니는 떨면서 꽉 잡고 있던 자밀라의 손을 낚아채면서 반강제로 매트리스에 눕혔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꽉 잡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시끄럽게 들려오는 소리로 불안과 공포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젊은 여자가 그녀의 하얀 도포를 벗기자 까무잡잡한 알몸이 드러났다. 조산원이 면도날을 잡아서 익숙한 솜씨로 자밀라의 몸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처절한 비명은 시끄러운 주변 소리에 금방 묻혔다. 엄청난 고통으로 침을 뱉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물고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으나 4명의 보조자들에 의해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살려달라는 자밀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 팔로 다리를 꽉 잡고 있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녁 노을이 나일강을 붉게 적시고 있었다. 축 늘어진 자밀라 옆에 있던 어머니 얼굴에는 딸이 무사히 의식을 마쳤다는 안도감이 보였다. 청결하고 순결해진 딸이 이슬람 여성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뿌듯함도 느꼈을 것이다. 자밀라는 어머니가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녀의 말랐던 눈물 자국이 다시 젖어가고 있었다. 자밀라가 악몽을 꾼 것은 그녀의 딸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짓은 딸들에게는 다시 시키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살아남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딸을 낳은 걸 후회했다. 그녀는 어린 소녀들에게 그토록 무참한 고통을 가하는 짓이 얼마나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고, 마을에서 멀리 도망쳐서 이슬람 관습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딸들이 겪어야 할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자밀라가 상점 주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불만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좌판이 상점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좌판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기온이 40도를 넘는 한낮의 뜨거운 햇빛 밑에서 몇 시간을 참는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밀라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를 달래보려는 상점 주인의 뻔한 짓을 싫어했지만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웠다. 이슬람에서는 여자의 말보다 남자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그가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그녀에게 말을 던졌다. 이번에 남편이 셋째를 얻었으니 얼마간은 혼자 자야겠네. 그의 비아냥거림에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첫째의 시기와 질투로 남편과 잠자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제는 셋째와의 미래로 당분간 남편은 내 곁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 가정이 더 늘어나 생활비도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가끔 친구 상점에 들르던 남편은 그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남편에게 왜 안 들르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상점 주인은 자밀라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 당신 남편이 이혼 이야기 했다던데?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녀는 그의 말에 귀를 의심하면서 되물었다. 남편이 그런 말을 내게 했겠어? 그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며 들으라는 듯이 다시 한마디를 던졌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분명히 첫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상점 주인하고 첫째는 친척간이었기에 일부러 말을 흘렸을 수도 있었다. 첫째가 그녀를 보는 눈빛이 최근에 달라진 것을 느꼈다. 자밀라는 그날 밤 첫째 집으로 찾아가 상점 주인이 한 말을 따져 물었다. 그런 말 한 적 없네. 첫째는 딱 잡아댔으나 상점 주인이 자밀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 남편에게 아무런 말 안 했다는 건가요? 자밀라는 첫째가 그런 사실을 남편에게 고자질했으리라 확신하고 물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첫째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자밀라의 말을 끊어버렸다. 안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자밀라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남편에게 말했다가는 오히려 그런 수치스러운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남편의 일방적인 오해를 풀 수가 없었다. 지난번 첫째 문제로 남편에게 이혼이라는 말을 들을 뻔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런 일로 남편에게 이야기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 분명했다. 셋째와 미래에 빠진 남편은 오히려 첫째를 두둔할 것이다. 셋째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질 않을 것이다. 자밀라는 첫째 집을 나오면서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많은 별을 멀뚱히 바라보았다. 자밀라는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잠자리 한 지 오래되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아직도 30대의 창창한 나이에 오랫동안 밤마다 홀로 지새운다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애들이 엄마 속도 모르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이제는 그녀를 보는 마을 여자들의 눈초리도 무서웠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가고 있었다. 그녀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손으로 아래에 있는 과거의 흔적을 더듬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스쳐 지나간 그곳을 만지면서 남편을 생각했다. 꿰맸던 자리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첫날 밤을 생각했다. 지금은 자유스럽게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왜 이리 휑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다. 머리가 아파졌다. 기나긴 밤을 또 두통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나. 자밀라의 몸이 조금씩 변해가던 어느 날, 초경을 하면서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서둘렀다. 마을의 중매쟁이가 그 소식을 듣고 옴두름 안에 사는 남자에게 선이 들어왔다고 집으로 찾아왔다. 그 남자에게는 이미 첫째 아내가 있는데 둘째를 구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 중매쟁이는 미리 알아두라는 듯 말을 하면서도 어머니 얼굴을 보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마디 더 붙였다. 그의 첫째 아내보다 마을에 결혼 청약금을 더 줄 거라고 했대요. 어머니는 그 말에 혹해서인지 그를 한번 보자고 했다. 자밀라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결혼을 확정짓자 그녀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할례 때도 그랬듯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었다. 결혼 준비는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을에 같이 사는 이모들도 자밀라에게 이것저것 챙겨줬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인들의 결혼 준비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하고 마음만 바빴다. 어린 동생들은 갑자기 달라지는 자밀라의 모습이 신기할 뿐이었다. 마을에서는 자밀라의 마흐르가 얼마인지 입소문만 돌고 있었다. 결혼 며칠 전 그녀의 어머니가 아침부터 작은 방에 향을 피웠다. 화롯불에 꽂은 향이 방으로 퍼졌다. 자밀라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어두운 불빛 아래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끈적거리는 액체를 온몸에 발랐다. 몇 시간이 흐르고 그 액체가 굳어지자 몸에 묻어있는 이물질과 함께 털을 하나씩 뜯어냈다. 그녀의 몸은 잔털 하나 없이 깨끗해졌다. 이슬람에서는 털을 뽑아냄으로써 몸에 붙은 잡기를 없앤다고 믿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받았던 할례의 흔적을 살폈다. 봉합되었던 곳이 풀어지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다. 자그마한 구멍에서만 숨을 쉬고 있는 그곳을 유심히 보더니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순결이 확인된 것이다. 온몸으로 향이 배어 들어가도록 그녀는 온종일 그 방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청결하고 순결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없이 방을 들락날락했다. 결혼식 하루 전, 어머니는 헤나가 담긴 통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헤나라는 의식을 통해서 팔이나 다리에 헤나 염료를 사용해 문신을 그리는 전통이었다. 얼룩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직접 그녀의 손과 발에 헤나로 문신을 그렸다. 이 헤나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헤나 특유의 향이 남편을 유혹하게 만들어준대. 어머니가 피곤해 보이는 그녀를 위해서 헤나에 관해서 설명해줬다. 헤나가 상징하는 것이 사랑과 애정, 행운과 존경, 그리고 결혼 후의 안정적인 삶과 행복이야. 네가 결혼해서 남편과 잘 살았으면 해. 어머니는 정성 들여 헤나 문신에 사랑의 문양이나 글을 넣어주며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했다. 결혼식을 마친 자밀라는 그날 밤에 무서운 경험을 했다. 어두운 방의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으로 남편의 빳빳해진 그곳을 선명하게 보았다. 평생 처음 남자의 욕정을 보고 놀란 그녀를 경험 많은 남편이 부드럽게 감싸며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가보는 계곡으로 서서히 진입했으나 오랫동안 숨겨졌던 그곳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 발짝씩 엉켜진 수풀을 헤쳐나가자 통곡의 메아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좁아진 계곡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통곡은 며칠간 온 계곡으로 퍼져나갔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섞인 환희의 소리로 변해갔다. 어려서 잘 몰랐던 그녀의 결혼 생활도 아득한 과거로 다가왔다. 첫날 밤의 아련한 아픔보다 남편에게 소외되어 가는 느낌을 참는 것이 더욱 힘들었다. 그녀의 첫 고통이 쾌락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면서 온몸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남편에 대한 애증이 심해질수록 배신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상점 주인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첫째의 시침이 떼던 표정이 맞는다면 남편은 이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아니,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하던 그녀를 버릴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뇌리에 싫어하는 상점 주인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감신이 불어 바람이 거칠어지자 자밀라는 며칠간 좌판을 펴지 못했다. 남편과의 문제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인지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다.
잠을 설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누워있는 방의 창문에서 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조금 있더니 그녀를 부르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히잡을 둘러쓰고 밖으로 나가자 상점 주인이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여자만 있는 집에 남자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남편을 만나러 왔다는 핑계를 댔지만 남편이 집에 없는지 이미 확인했을 것이다. 그의 표정은 평상시와 사뭇 달랐다. 그의 사촌인 첫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의도가 불안해졌다. 그는 할 말이 있다면서 여기서는 누가 보면 곤란하니 집 근처에 있는 움막으로 가자고 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종교 행사가 있거나 어린 여자애들의 할례 때 사용하는 장소였다. 저녁이 되면 그곳은 인적이 끊기는 적막한 공간으로 변했다. 자밀라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졌다. 혹시 남편 관련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불안했지만 그를 따라 나섰다. 나일강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발목을 타고 몸으로 퍼져들어왔다. 숨어있던 욕망이 바람을 타고 그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바람이 심하게 부니 방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그 방은 할례를 끝내고 회복하는 데 쓰이는 곳이다. 잠시 멈칫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방 안은 희미한 달빛으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피 묻은 헝겊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다. 어두운 방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편이 상점에 들르지 않는 이유는 당신과의 문제라고 들었소. 그는 예상한 대로 첫째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다. 그가 말하는 소리는 어둠을 통해서 귀로 뚜렷하게 전달되었다. 그의 눈동자가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남편이 왜 저를 싫어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밀라는 분명 첫째의 모략이고 상점 주인이 여기 온 것도 첫째의 의도된 묵인일 거라 생각을 했다. 솔직히 저는 남편에 대한 애증도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체념한 듯 힘없이 말했다. 상점 주인에게는 마음을 열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참았던 욕정을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는 가족을 보살펴줄 남편이 필요했다. 그녀가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다. 상점 주인 역시 남의 여자를 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못살게 구는 그를 싫어하면서도 본능에 허물어지는 마음이 아팠다.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자신이 더욱 싫어졌다. 상점 주인이 집으로 다녀가고 며칠이 지난 후 남편이 저녁 늦은 무렵 집으로 와서 생활비를 주었다. 이게 마지막 생활비야. 화난 말투로 그녀를 쏘아보면서 던진 말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녀는 정색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몰라서 물어봐?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녀를 위에서 아래로 흘겨보았다. 자밀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보다 더한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도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서글픔에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그녀의 잘못된 행위도 있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배신감이 더욱 컸기 때문이었다. 상점 주인이 첫째와 만나서 무슨 계략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필요가 부합했을 것이다. 첫째는 셋째가 머지않아 남편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보다 어린 둘째가 더 불안했을 것이다. 남편은 부인과 그 가족에게 동등하게 대해줘야 한다라는 이슬람의 규범은 이미 깨진 지 오래이고 그것을 믿는 이슬람 여성들은 없었다. 자밀라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홀로 방에서 고통을 잊어버리려는 듯 큰 소리로 꾸란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새끼를 뵌 지 10달이 된 암 낙타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며 산채로 매장된 여아가 질문을 받으니 무슨 죄로 그녀가 살해되었느뇨. 빛을 맞이하는 아침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는 청명한 지평선에 있는 그를 보았으되 너희는 어디로 가려 하느뇨. 만유의 주님이신 알라의 뜻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녀는 꾸란 낭송이 끝나고 알라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움직이던 그녀가 당장 알라에게 가야 해라고 중얼거렸다. 알라만이 나의 더러워진 육신과 혼란스러운 정신을 깨끗하고 맑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 그녀가 의지할 곳은 이슬람의 유일신인 알라뿐이었다. 냉정하게 떠나버린 남편도, 사악한 상점 주인도, 저주스러운 첫째도, 믿었던 셋째도 악마들이었다. 자밀라가 정신을 차린 것은 나일강이 붉게 물들어갈 무렵이었다.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세차게 들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갔다. 마을의 어린 여자애들이 할례를 하는 바로 그 움막이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넋을 잃은 채 상점 주인과 그날 밤의 일을 회상했다. 이곳에 오게 될 큰딸에도 떠올랐다. 그녀의 눈에는 온 세상이 붉게 보였다. 그것은 할례의 고통, 남자로부터의 고통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방에서 얼마간을 중얼거렸다. 감신의 소리가 그녀의 귀를 강하게 두들기자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밀라, 이제 나에게 와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라. 그녀의 귀에 알라가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어두운 나일강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알라가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모습이 점점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다. 날씨가 뜨거워지자 캄신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조용하던 마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인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나일 강변이었다.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것이 보였다. 옆에는 갈라비아를 입고 머리에 터번을 둘러쓴 한 남자가 경찰들과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남자의 표정이 굳어져 갔다. 글쎄, 자밀라 남편이 오랫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네요. 그래도 가족이 먹고 살 돈은 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밀라가 어떤 남자에게서 돈을 얻어 썼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남편은 왜 안 보이죠?
마을 여자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말들이 들려왔다. 옴두르만의 붉은 노을이 서서히 나일강 밑으로 사라지고 있었다.